최근 낙한제에서 암탉 한 마리가 봉황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정원의 암탉을 방축했는데 높은 나무까지 올라가 횃대를 삼고 둥지를 틀어 봉해라 이름했다. 봉해란 은자들이 공자를 빗대어 불렀던 말이다. 봉해는 고양이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했고 정원의 평화를 이룩했다. 정의의 원어는 디케인데 신들이 제각기 영역을 확보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봉해와 고양이 그리고 참새, 비둘기는 낙한제의 마당에서 정의를 이룩했다. 일시 침범하는 일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며 평화롭게 지낸다. 어제는 봉해가 알을 4개나 낳아둔 곳을 발견했다. 전혀 타자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은미한 곳이었다. 주자가 말하는 본연지성이 천리를 뜻한다면 봉해의 삶이야말로 천리로 가득 찬 그 무엇이라고 느껴진다. 봉해의 마음은 도심이다.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나는 요 며칠 사이로 봉해를 관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의인화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꿈속에서 엄마를 느낀 듯하다. 어렸을 때는 엄마 꿈을 많이 꾸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엄마를 뵌 적이 없다. 그리고 천안 묘지에 누워 계신 모습만 생각했다. 그런데 살아있는 엄마가 나와 같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마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엄마에게 내 인생의 포부를 말했다. 나는 생계도 마련하지 못한 어린이가 되어 청춘의 꿈만을 엄마에게 말하고 있었다. 엄마는 나의 삶의 계획에 동의했다. 사람이 눈이 먼다는 것도 좋은 일이다.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 맹목 속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예술은 좁다. 예술은 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좁다. 인생이란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현자는 죽을 때를 선택할 줄 안다. 봉해는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마치 지푸라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의연한 자태는 실로 고승의 용맹정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나눠주고 자신의 몸의 불을 나눠준다. 그리하여 지푸라기처럼 변해가는 그의 정진은 선승의 해탈보다 더 위대한 생산의 초탈이었다. 15개의 알을 품었는데 품은 지 20일 만에 부화되기 시작하였다. 어제 밤까지 8마리가 부화되었는데 21일째 되는 오늘 청명한 가을 아침 9마리가 확인되었다. 생명의 잉태와 더불어 지푸라기 같은 봉해는 생명의 빛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지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새끼는 애미를 의지하여야 할 생명의 준칙으로 알아보고 애미는 새끼를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한다. 생명을 탄생하기 위하여 잡념 없이 정진하는 삶, 대변마저도 참으면서 정진하는 봉해의 모습,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 더 성스럽고 신비롭다. 그리고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그토록 행복한 모습, 기나긴 고행의 그림자가 사라진 그 푸근한 모습, 딱딱한 알이 생명체로 변하여 자기 품속에서 꿈틀거릴 때 생명의 불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가없는 우주의 신비를 예찬하고 있는 봉해의 모습은 실로 천리의 정도요 도심의 대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나는 남은 생애를 봉해처럼 살리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고행을 계속하리라. 끊임없는 우주의 리듬 속에서 고락을 같이 하리라. 그리고 끊임없는 생명의 창조를 계속하리라. 봉해는 나의 삶의 최고의 스승이다. 오늘 아침 봉해가 2해 동안 지녀왔던 꽁지털이 모두 사라졌다. 저절로 빠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 보건대 불의로 자신이 뽑아낸 것이 확실하다. 자연적으로 빠지는 깃털이 그토록 일순간에 완벽하게 다 빠질 수는 없다. 그리고 꽁지 깃털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을 조사해보니 봉해가 하나씩 다 뽑아버린 것이 확실시된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룡사 치미처럼 위용이 있었던 그 꽁지 깃털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없애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계절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부하의 고초로 인한 피로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깃털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그 결단력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봉해는 새끼들과의 관계에서 또다시 새로운 자신만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벼의 색깔이 붉게 돌아오고 있다. 대자연의 변화에 상응하는 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오히려 가련하기만 하다. 봉해 만세. 인간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된 자는 자식에게 무엇이 되라라고 말하면 안 된다. 특히 무엇이 사회적인 지위를 지시하면 그 인간은 반드시 쓸모없거나 사악한 인간이 된다. 대통령이 되어라, 대법원장이 되어라, 대학 총장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지위에 대한 관념을 어렸을 때 주입하면 그 인간은 그 관념의 잣대에 의하여 삶의 성패를 결정짓고 만다. 그래서 매우 이기적인 인간이 되며 매사에 너그러움을 상실한다. 반드시 자식에게는 지위가 아닌 추상적 가치를 전승시켜 주어야 한다. 세속적 영화가 아닌 대의를 말해 주어야 한다. 자식을 법관을 만들고 싶다면 대법원장이 되어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법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만 말해야 한다. 가치를 상실한 지위, 꿈을 상실한 포부, 정의를 상실한 권력, 보편적 사랑을 상실한 연민, 이 모든 것은 사악한 인간들의 전유물이다. 이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 빨리 알려지고 늦게 알려지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비밀은 인간세에 선을 선사하기도 하고 악을 선사하기도 한다. 비밀은 지켜져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비밀을 간직하는 삶의 의미는 그 비밀이 나의 삶을 건강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비밀을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나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한다. 권력의 지향, 그것은 최대의 사악이다. 권력은 지배의 달콤함인데 인간은 결코 권력으로 지배되지 않는다.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다오. 세상은 결코 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칼로 세상을 움직인 자는 반드시 칼을 맞는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붓이다.
팔로 움직인 자들이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존재케 한 힘조차도 결국 붓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이 사실을 내 서안 앞에서 느낀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단순히 늙은이와 젊은이의 비례 문제에 있질 않다. 의미 없이 완고하게 삶을 유지하는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사회 진출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늙는 사람에게 서운한 말일 수도 있으나 깨끗하게 빨리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의학의 발전이 인간세에 선을 선사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불행은 증가하고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무의도식하는 늙은이들의 생계를 걸머지는 전도된 사회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의학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정당한 해탈. 그것이 수신과 열반의 정도일 것이다. 고승들이 활매 운운한 것도 그런 뜻이 아닐까. 한국인들에게 너무도 정밀함에 미덕이 없다. 책을 보아도 오식투성이고 특히 한문 인용은 거의 믿을 수가 없다. 얼렁뚱땅 적당히 해치우는 미덕이 매사에 성행한다. 기술자의 손끝도 정교함이 없고 요리사의 솜씨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인이 본시 이러한 것은 아니고 일제와 6.25 동란을 거치면서 그리고 자유주의 서구 교육이 가치관으로서 확산되면서 생겨난 폐해라고 보아야 한다. 그 폐해의 가장 큰 본원지는 학문의 세계이다. 20세기 대한민국에는 학문이 실종되었다. 학문의 정밀성이 도무지 없는 것이다. 언제 이 정밀성이 회복될는지 앞으로도 좋게 시간이 걸릴 문제이지만 지도자들이 학문 발전의 바른 모델을 정립하기만 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과거 조선인의 정밀성의 가장 확실한 본보기는 조선 가구 공예의 창조적 구도와 정밀한 역금이다. 과거 목수들의 손끝은 참으로 위대한 예술이었다. 오늘 그 목수들만큼 학문을 하는 자가 거의 없다. 모든 엄마가 완전한 존재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향심은 무한이다. 이 마음이 바로 효가 아닐까. 효란 자기 헌신의 가치이다. 그것은 현대 아동에게 디시플린을 가르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도덕의 기반이다. 부모된 자는 어린 자식들에게 효성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너만 잘되라고 몸뚱이만 키우는 것은 집안의 화근을 키우는 것이요 사회의 악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의 몸에 관한 모든 정보는 반드시 나 스스로 증득해야 한다. 그리하면 체질론의 금기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건강에 관한 시중의 정보는 아무리 과학의 검증을 빙자해도 모두 알고 보면 의료, 식품 산업의 로비와 조작의 결과이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근원적으로 보편성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다양한 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의 몸의 상황성은 시간의 상대성의 지배를 받는다. 정보는 몸의 리듬을 무시한
무시간적인 관념의 나열이기 때문이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텔레비전을 꺼라. 나의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이다. 이 세상에서 먹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자면 서양의 낙농 음식은 근원적으로 부작용이 높은 것으로 최악의 부류에 속한다. 그런데 개화를 통하여 최악이 최선으로 왜곡되었다. 우유, 치즈, 버터와 같은 것은 결코 권장하기 어려운 저질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부작용을 과학계가 발표하면 서구 문명이 붕괴한다. 서구의 식품 산업은 서구인의 모든 가치관, 프라이드, 문화, 예술, 도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면 서구 문명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낙농 음식의 위선이나 필요악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농 음식은 저열하다. 그리고 제품화된 모든 가공식품이나 깡통 음식, 캡슐, 비타민, 그리고 모든 음료는 다 저열하다. 한국인이 서구화되기 이전에 평상적으로 먹던 소찬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부분의 알러지도 잘못된 음식 습관의 부작용이다. 미국의 저력은 아직도 교육이 살아있다는 데 있다. 평범한 흑인을 세계의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의 현장이 아직도 살아있다. 미국은 비권위주의적 교육 방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디시플린을 가르치는 데 반하여 한, 중, 일은 권위주의적 교육 방식을 통하여 디시플린을 오히려 해체시킨다. 미국 교육은 자유 속에서 규율을 획득하도록 만드는데 한, 중, 일의 교육은 규범 속에서 자유와 규율을 모두 상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교육 철학의 원흉은 일본이다. 일본인의 교육 방식은 일본인들에게 일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에게는 쥐약이다. 미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움이다. 한국이나 중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어색함이다. 중국이 한국보다 이런 면에서는 덜 진화되어 있다. 한중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좁은 소견과 권위주의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권위주의를 버리고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 교육자의 당연이며 난처이다. 번역은 인문학의 총화이다. 번역에 대한 투자는 한 국가가 그 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번역 없이 한국어는 성장하지 않는다. 번역은 낭비가 있을 수 없는 학문의 참 기준이다. 치열한 번역, 주해의 능력이 없는 학인은 학자라 말할 수 없다. 번역청의 설립을 나는 이번 주 중앙일보라는 매체를 통해 재창하였다. 번역청은 꼭 설립되어야 한다. 인문학의 부재를 개탄하지 말라. 번역청만 세우면 상당한 문제가 다 해결된다. 사라센 제국의 흥기가 고전 번역과 관련 있고 그것은 결국 서구의 르네상스를 주도하였다. 우리나라 번역에 있어서 가장 낙후한 분야가 영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학에 능통한 인재가 사라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결핍된 인재는
한학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영역을 할 수 있는 학자군이다. 한문 고전에 능통하면서도 영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재가 길러지지 않는 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번역에 있어서 직역과 의역의 대립을 운운하는 것은 수준 낮은 논리이다. 직역과 의역은 당연히 통합되어야 한다. 그 통합의 방법 중에 하나가 주석이다. 주석이 없는 번역은 번역이라 할 수 없다. 주석이 충실하게 달린 번역 작품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의역 속에 직역의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역이 아니다. 언어란 사용자가 그것을 통하여 무례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언어 자체에 거룩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잠결에 퍼뜩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을 떴다. 수탉 메시가 열심히 새벽 기운을 가르며 울고 있었다. 올해 한국 날씨는 독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장마철이 사라진 것이다. 꼭 캄보디아의 날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퍼붓고 날이 개곤했다. 태풍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9월 달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잠을 깊게 자기 마련인데 무척 더운 열대화 현상이 계속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열대의 조건이 북상한 것이다. 나는 9월 달이 되면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지필의 효율성이 높아지곤 했는데 9월 달에도 더위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불로 체온이 조절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걸치기만 하면 덥고 차버리면 얼음장같이 몸이 시렵다.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겨우 깊은 잠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요즘 잠을 잘 잔다. 포근한 솜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밤새 깨지 않고 자는 것이 나의 삶의 이데아이다. 나는 이불을 덮을 때 엄마 품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엄마에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빈다. 누구에게든지 엄마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봉해가 나의 엄마의 화신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나는 믿지 않지만 나에게 나타난 봉해는 조촐하고 소담하고 단호한 모습이 나의 엄마를 닮았다. 항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봉해. 끊임없이 나의 엄마를 연상시킨다. 화려하지 않은 털빛, 그리고 조그맣게 과시적이지 않은 벼의 모습. 늙어갈수록 꼿꼿이 몸을 세우는 자세도 그러하다. 봉해는 새끼를 부화시킨 이후로는 철저히 새끼에게 헌신한다. 새끼들을 완벽하게 품속에 보호한다. 그리고 먹이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새끼들에게 준다. 부리로 쪼은 먹이를 이리저리 놓아 새끼들에게 분배해 준다. 특히 새끼들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멸치나 동물성 모이는 완벽하게 새끼들에게 주고 자기는 취하지 않는다. 새끼들이 배불러 더 이상 먹지 않을 때 비로소 약간의, 그것도 매우 소량의 공유만을 취한다. 그래서 새끼와 같이 사는 동안은 벼이 죽어있다. 벼의 빨간 빛에 지푸라기 색깔같이 죽어있고 오그라붙어 누워있다. 그러다가 지난 배에는 46일 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새끼들을 다 쪼아버리고 자기 주변에 못 오게 하고 자기 혼자 식량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독립시키고 자기도 독립했다. 금세 닭볕의 색깔이 붉게 돌아왔다. 그리고 노라처럼 둥지를 떠나 자기의 옛 둥지인 높은 측백나무 가지로 돌아갔다. 완전히 새끼들을 버린 것이다. 봉해의 이러한 표변은 나를 당황케 하고 슬프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연이라 하더라도 새끼들이 어미를 그리워하고 어미 곁으로 다가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새끼들은 성장 과정의 다성 때문에 어미의 그러한 표변한 태도를 이해할 리가 없다. 그러나 낮에 계림에서 다시 만나도 봉해는 새끼들이 자기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사납게 쪼아댔다. 일말의 여정도 없었다. 완벽한 헌신에서 완벽한 대자적 해탈의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랐다. 나 자신 인정에 끌린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두 배째의 상황은 첫 배와는 좀 다르다. 첫 배는 5마리가 부화되었고 두 배째는 11마리가 부화되었다. 우선 새끼 숫자가 2배가 더 된다. 5마리가 클 때는 매우 오순도순했고 새끼들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11마리 다중의 행동 패턴은 매우 다르다. 봉해는 아주 새끼 시절부터 11마리를 다 장악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11마리는 제각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편이고 매우 기민하고 부산하다. 고분고분하지가 않은 것이다. 첫 배보다 2배 무리가 훨씬 더 액티브하고 날기도 무섭게 잘 난다. 그리고 먹이도 엄마 부리를 통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두 배가 오늘로써 35일이 되었는데 한 열흘 후면 봉해가 또다시 이놈들을 쪼아 독립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그런데 봉해가 꽁지 깃털을 다 뽑아버리고 난 후부터는 약간 새끼들과 함께 먹는 경향이 있다. 새끼들에게 완벽하게 헌신하지는 않는 것이다. 새끼들을 반드시 먼저 먹이고 나서야 먹는 것이 아니라 새끼들과 같이 먹는 광경이 목도된다. 그리고 새끼들도 첫 배보다 더 독립적이니까 이번 봉해의 이별이 어떤 광경일지 참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새대가리니 닭대가리니 하여 닭머리의 작은 형태를 빌미로 지능이 낮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쓴다. 과연 닭이 머리가 나쁠까? 동물에 관하여 머리가 좋다, 나쁘다라는 인간의 판단은 순전히 인간화되어 있다. 즉, 인간 지능의 상징성이나 기억 능력을 중심으로 인간 지능에 가깝게 오는 것을 머리가 좋다 하고 가깝게 오지 않는 것을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닭의 머리는 인간을 닮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개의 머리는 인간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듣는다. 그리고 기억 능력도 탁월하다. 개는 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를 키우면서 새롭게 느낄 바가 별로 없다. 못난 사람 하나 키우는 것 같아 새로운 정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닭의 경우 행동 패턴이 인간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매우 성급하고 아둔한 행동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며 천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오묘한 천지지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도심이나 천리는 인심과 단절된 곳에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도심이 아니다. 인심과 연속적 관계에 있는 순화된 형태로서의 도심은 인심의 변태일 뿐이다. 나는 봉해를 키우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어려서 개를 많이 키웠다. 천안 남산 옆 수도산 가는 길목에 있던 소전, 닭전에서 강아지를 사다 키웠다. 그리고 개 훈련도 많이 시켰다. 그러나 봉해를 키우면서 비로소 천지의 이법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